숙제를 보여서 도장 찍어줘. 마지막 페이지. 오늘 숙제가 좀 많았나? 어? 진짜?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여분이 있나 볼게요. 다 했어? 오, 다들 열심히 했어. 맞아. 믿습니다. 그렇죠? 4단원. 이것은 얘도 4단. 오, 2단원이 없나? 그럼 뭐야? 액체 괴물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니 다른 거? 자 여러분 질문 페이지를 불러주시죠. 많이 물어봐. 문제 풀 때 시간은 많이 안 걸렸어요? 괜찮았어? 그죠? 시간이 좀 걸리죠. 안 풀리는 건 아닌데 그지? 수업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많이 외워두면 좋은데 외울 수 있는 거 오비탈수, 전자수 이런 거 있잖아. 홀전자수 뭐 이런 거지. 암기하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그것만으로 문제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그나마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일일이 다 써보지 않아도 되니까. 자, 페이지 불러주시죠. 119쪽? 119. 그러면 20쪽. 아이고야, 너무 많이 눌렸다. 몇 번 해줄까요? 13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원자 X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지금 딱 보니까 뭐를 안 지켰습니까? 싸움을 안 지켰죠. 그치? 싸움을 안 지킨 거야. 훈투는 괜찮아요. 훈투는 뭐만 많으면 되니까, 그냥. 홀전자만 많으면 되니까, 그죠? 이거는 싸움을 안 지킨 겁니다. 자, 이 자체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홀전자는 몇 개? 4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자, 원자과 전자수는 한 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자과 전자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고 결합에 참여하는 애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원자과 전자는요. 바닥 상태일 때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알겠죠? 바닥 상태일 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 이게 원자과 전자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 원자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성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자가 달려서 몇 개짜리입니까? 8개짜리 산소잖아요. 산소는 16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다? 6개짜리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홀전자는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지? 홀전자는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면 돼요. 들떴으면 들뜬 상태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원자과 전자는 들떠 있다 하더라도 바닥으로 돌려놓고 생각해 줘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모든 전자의 부양자수합은 3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모든 전자의 부양자수합 이 자체로 보는 거예요. 피해 있는 것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어차피 S는 다 뭐니까? 0이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죠, 여러분? 3이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럼 또 어디 갈까요? 114페이지. 29번. 오케이. 여기 보겠습니다. 양자수도 여러분, 은근히 또 시간이 걸립니다. 자, 가나다 n 플러스는 모두 4 이하다. 그러면 이거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1s, 2s, 2p, 3s, 3p, 4s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4 이하니까. 그럼 n 플러스 l 값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는 1, 2, 3, 3, 4, 4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죠.
이번에 여러분 n 플러스 l은 나가다보다 크다. 좀 이따 써먹어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부양자수 더하기 자기 양자수 합입니다. l 플러스 ml이다. 이거는 여러분 0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얘도 얼마, 여러분? 얘도 무조건 0이 됩니다. 얘는 값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양력수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괜찮죠? 얘는 뭐뭐뭐 있어, 여러분? 여기는 0, 1, 2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여기도 여러분 봐봐. 얘도 S니까 0, 여기도 0, 1, 2, 여기도 얼마? 0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그러면 L 플러스 ML이요. 0, 1, 2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다나가 순이니까 2, 1,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나하고 다는 무조건 P 중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죠? 근데 봐봐 여러분. 자, 다하고 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는데 P로 가야 되는데 나가 다보다 크다. N 플러스 L이니까 얘는 나는 여기 있고 그죠? 다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 자 근데 다가 오히려 뭐하니까 여러분 R 플러스 ML은 오히려 다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다는 EPZ야. 자 나는 얘는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3PY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괜찮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에너지 준위는 다가 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가 여러분 두 번째 껍질에 있으니까 저거 아까 수소라고 써 있었죠? 문제에 좀 잘려 있긴 합니다만 수소는 주양자 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으니까 두 번째 껍질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작은 거는 1S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괜찮죠, 그치? 자 보겠습니다. 가는 ES가 아니라 1S. 자기 양자수는 다가 가보다 크다. 얘는 자기 양자수가 플러스 1, 가는 0이니까 다가 더 큽니다. 에너지 준위는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죠? 나가 다보다 뭐하다 여러분? 더 크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됐지 그치? 껍질 자체가 다르니까 이거 다 써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걸 안 쓰고서 풀 수 있으면 진짜 머리 좋은 건데 그치?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바둑 두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바둑 두는 사람들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머릿수로 다 계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지? 그렇잖아. 쌤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저 암산으로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거기까지는 머리가 안 돼. 저 정도까지 하려면 IQ가 얼마가 돼야 될까? 부럽긴 하다, 그죠? 그지? 자, 또 어디 갈까요? 123페이지? 25? 25번.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원자, 여러분, X, Y, Z가 있습니다. 자, X는 여러분, 얘는 붕소죠? 얘는 붕소. 자, Y는 여러분, 전자 총 얘는 13개짜리, 이거는 알루미늄입니다. 그죠? 얘는 여러분, 이거는 홀전자가 무조건 몇 개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얘는 여러분 전자계수만 봐주세요. 전자가 다해서 몇 개가 되냐면 9개니까 F 플로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얘도 홀전자 하나가 되려면 쌤 2P에 4개밖에 없는데요. 2P에 오비탈이 3개가 있는데 전자가 둘둘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냐면 3S에 있는 건 무조건 홀전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들뜬 거죠, 그죠? 자, 얘는 1이다. 맞습니다. 자, XYZ에서 바닥 상태의 원자는 한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닥 상태는요, X랑 Y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Z에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1S, 2S, 2P까지 해서 총 4개가 되줍니다. 괜찮죠, 그죠?
잎이 있고 또 둘둘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니까. 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어디 갈까요? 126페이지 31번. 자, 여러분 3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닥 선택 2, 3주기 원자 XYZ가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아니 바닥 선택으로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X랑 Z는요 원자 번호가 11번만큼 차이가 난답니다. 응? 그지? 그러면 여러분 자 2주기에서 원자 번호는 제일 작은 게 몇 번입니까? 2주기의 원자로 제일 작은 게 3번입니다. 맞죠? 그죠? 왜? 리튬부터 시작이니까, 그지? 3번. 자, 그럼 여러분, 원자 번호가 11만큼 차이가 나니까 얘는 그럼 몇 번이 돼줘야 됩니까? 여기는, 얘는 14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3번은 홀전자가 1개짜리입니다. 14번은 홀전자가 2개짜리니까 이 조합은 아니다. 몇 번 안 걸려요. 어차피 18번이 끝이니까. 응? 뭐만 이야기했지, 그지? 바로 봐. 자, 4번. 4번은 누가 되냐면 베릴륨입니다. 맞죠? 그죠? 얘는 말이 안 되죠, 일단. 홀전자가 A 플러스 1개라고 돼 있으니까. 그지? 얘는 반개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5번으로 가면 붕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붕소보다 원자 번호 11번이 더 큰 거야. 그럼 뭐가 되죠? 여러분 얘는 16번으로 가요. 얘는 황 이렇게 들어가고 홀전자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얘도 안 맞죠? 그죠? 왜? 홀전자 하나, 홀전자 둘이니까. 그죠? 그 조합이 누구밖에 없어요. 탄소랑 염소밖에 없다. 탄소는 홀전자 몇 개짜리? 2개짜리. 염소는 홀전자가 1개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죠? 얘가 탄소. 이거는 산소. 그죠? 얘는 6번. 얘는 8번. 홀전자는 각각 몇 개씩? 2개씩. 자, 이거는 Cl. 얘는 17번. 홀전자 1개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N은 6이다. 됐지, 그치? 자, A는 0이 아니라 1입니다.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요, Y가 X보다 크다. 산소, 이런 바로 되는지 볼까요? 산소 총 오비탈 수 몇 개? 산소의 총 오비탈 수는 5개. 응? 홀전자가 몇 개? 산소가 2개. 그러니까 2개씩 들어간 오비탈 수는 3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오비탈 수에서 홀전자 수를 빼면 2개씩 들어가 있는 오비탈 수가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Y는 2개씩 들어있는 게 3개. 탄소는 총 오비탈 수가 탄소는 4개. 홀전자가 2개. 그러니까 2개씩 들어가는 건 들. 그러니까 Y가 X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원자과 전자, 탄소는 4개. 그죠? Z는 7개. 그러니까 2대 5는 말이 안 된다. 됐지? 니은만 맞아요. 피곤해? 자, 또 어디 갈까요? 132쪽? 오케이. 44. 여러분, 이거 비율이 나오는 것도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 그치? 봐봐요.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분의 홀전자 수 B가 2대 6대 9. 그 다음, XYZ는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가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먼저 보면, P오비탈 수 모두 같은 애들이요. 질소부터 마그네슘까지. 그죠? 질소부터 마그네슘까지는 P오비탈 수가 다 몇 개씩밖에 없으니까, 3개씩밖에 없으니까.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할 때 2, 3주에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질소, 산소, 플로린, 뭐 홀전자에 빵개짜리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온 빼시고 자 마그네슘 할 필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S 오비탈 수가요. 얘는 둘, 셋 이렇게 들어갑니다. 홀전자 수는 3, 2, 1, 1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다 다 6을 한번 곱해볼까요? 자, 6을 곱하면, 자, 여러분, 얘는 얼마 나옵니까? 9. 그죠? 여기는 얼마, 여러분? 얘는 6. 괜찮나요? 얘는 얼마, 여러분? 3. 여기는 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짜리가 나트륨이 X. 자, 6짜리가 Y. 9짜리는 요거는 Z. 이렇게 들어가죠. 2대 6대 9가 필요하니까. 뭔지 알겠지, 그치? 괜찮죠? 자, 볼까요? Z는 질소. 맞아요. 자, 원자과 전자수비 X랑 Y는 1대 4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원자과 전자 1개짜리. 얘는 6개짜리. 그러니까 1대 6이 돼줘야 됩니다. 자, 전자가 2개에 들어있는 오비탈수. 자, 산소는 3개. 그죠? 얘는 2개. 그죠? 그러니까 Y가 Z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다. 2, 3주기를 다 쓰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거 POV 탈수는 모두 같은 이 조건을 먼저 보고 하면 좋지. 그지? 괜찮죠? 자, 또 어디 갈까요? 131. 42? 42번. 자, 여러분, 아이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가 0인 전자수가 3개다. 여기는 가가 0인 게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는 8개다. 뭐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거를, 자, 주양자 수는 당연히 0이 당연히 있을 리가 없고요. 그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만약에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8개야. 그리고 봐봐. 여기는 봐봐. 1인 전자수니까 저는 뭐로 가면 됩니까? 저거는? 여기 1이 뭐가 있겠어? 여기 6개나 들어가니까. 요거는 요게 부양자수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 그죠? 괜찮나요? 아니 원자 번호가 여러분 지금 따로따로 들어있는 게 없는데 아니면 뭐 리튬이란 질소가 있으니까 자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P 부양자수 1인 전자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질소 딱 보면 보이죠? 질소는 여러분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 P에 전자가 몇 개가 들어있으니까 3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자 얘는 P의 전자 몇 개짜리 여러분? 이런 P의 전자가 6개짜리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거를 여기 보시죠. 요걸 만약 여러분들 요게 가나다 중 하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가는 0인 전자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뭐로 가야죠? 이제 M, L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ML이 0인 애는요 S오비탈도 여러분 ML이 0이 되지만 이 PY 이것도 여러분 ML이 이게 얼마가 돼주는 겁니다. 이것도 0이 돼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봐봐요. 자, 지금 X 하는 거예요. 자, 1S 2개, 2S 2개, 2PY에 2개. 또 써줄까, 그냥? 2PX에 둘, 2PY에 둘, 2PZ에 둘.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2개, 2개, 2개. 자, 어디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가주셔야 돼. 그죠? 그래야지 몇 개가 나와. 그래야지 8개가 나와. 그 다음 여러분, 쌤 3P는요? 3P는 들어가면 안 돼. 왜? 부양자수가 1인 전자가 몇 개밖에 안 되니까 6개밖에 안 되니까 P의 전자가 2PZ로 끝나야 돼. 3P로 넘어가면 안 돼. 너만 잘 알겠죠? 얘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X는 MG 이렇게 들어. 오케이? 자, 여러분 얘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주양자 수가 2인 전자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Z는 몇 개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 껍질에 다 해서 8개. 얘는 Y는 몇 개? 여러분 요거는 1개. 이렇게 들어가요. 자, 다음 질소도 한번 해보자. 질소는 자기 양자수가 0인 전자수가 1S, 2S, 2PY까지. 다 해서 몇 개? 여기는 5개. 이렇게 들어가죠. 뭐면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오겠습니다. 가는 ML. 자, X, Y, Z의 합은요, 5, 8, 1 이렇게 들어가니까 14.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숲이 질소는 5개 이렇게 들어가고요. X 마그네슘은 얘는 자연수 몇 개? 여러분 6개 5대 6이 되십니다. 됐죠? 1대 2는 왜 이렇게 크게 잡아놨을까? 그지? 자, 그다음 또 어디 갈까? 한바구는 오비탈까지 다 했어? 아직 오비탈 하고 있어? 소고는 지금 어디 하고 있어? 오비탈 하고 있어? 빨리빨리 나가긴 하네. 오늘 우리 오비탈 했으니까 오비탈 하면 금방 끝나더라. 주기율표하고 뉴액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 에너지 이게 다거든요. 알겠지? 근데 주기율표는 할 게 없어. 진짜. 뉴액전화 바로 넘어가도 돼. 주기율표 뭐 조기 뭐고 주기가 뭐 이건 알잖아. 그죠? 또 불안하게 살짝 하긴 해야 되나? 간단하게는 짚고 넘어가죠. 효령이 질문 없어? 어. 아, 이렇게 겹쳤어? 넌 틀리는 게 보통 보면 비슷해, 그지? 응? 그럼 질문 다 한 거야, 이제? 다 했어. 없어? 진도 나갈까? 그러면 오늘은 주기율표부터 아니다. 그 오비탈 문제 그때 다 안 풀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 너무 많이 넣어놔가지고 쌤이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아이고 뭐 눌렀니? 고3 애들 고3 애들 다 여러분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한번 풀고 가는 게 좋아요. 쌤은 지난해 몇 번까지 풀어줬어? 여기 뒤에 문제? 하나도 안 풀었어? 그건 아니지. 하나도 안 풀었나? 진짜? 여기 24페이지 봐봐. 안 풀려 있어? 어? 오,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 그럼 여기를 문제를 숙제로 줘볼까? 아니면 쌤 풀어줄까? 숙제로 줘봐도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거 답지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다? 답지, 답지가 쌤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뭐, 다음번 해주면 되죠. 뭐. 자, 여러분. 주기율표 35페이지 펴주세요. 자, 주기율표. 여러분, 주기율표를 영어로는 periodic tabl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피리어드가 무슨 말인지 알아? 피리어드? 피리어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 처음 들어볼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그 경기를 별로 볼 일이 없어. 아이스하키 경기 같은 경우는 1피리어드, 2피리어드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우리가 아이스하키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 피리어드가 가로줄이야, 가로줄. 그걸 피리어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기를 피리어드라고 그래. 족은 영어로 그룹이라고 불러줘. 세로줄은 그룹. 알겠지? 가로줄은 피리어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이 주기율표가 물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기율표가 있긴 합니다만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요. 몇몇 과학자들이 시도를 좀 했죠. 원소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려고 데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이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해본 거야. 알겠지?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리튬은 여러분 질량수가 7자리가 많아요. 알겠죠? 자, 얘는 여러분 질량수가
39자리가 많아요. 7과 39를 더해줘봐. 그럼 얼마 나옵니까? 46 나오죠. 그지? 그걸 2로 나누니까 얼마 나와요, 여러분? 23. 자, 앞에 있는 원자와 뒤에 있는 원자의 질량수를 더한 다음 2로 나눴더니 가운데 있는 원자의 질량수가 나와.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애들을 새쌍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응? 알겠죠? 그죠? 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자, 베릴륨, 여기는 마그네슘, 얘는 칼슘. 요거는 8, 얘는 40, 2로 나눠주니까 24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애들을 새쌍원소다. 그렇지, 그렇지. 자, 여러분 이게 지금의 뭐로 발전이 된다라고 봐주면 되냐면, 아, 이게 지금의 족으로 발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같은 족. 됐지, 그렇지?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뉴렌즈는 우리 표기법에 따라서 어떤 책은 뉴렌즈, 어디는 뉴렌즈 이렇게 막 좀 달라요. 뭐 발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알고 상관없습니다. 자, 뉴렌즈는 뭐를 주장했냐면 옥타브설을 주장했어요. 옥타브설. 이 옥타브는 여러분 떠오르는 그 노래의 옥타브 맞습니다. 알겠죠? 원래 이 뉴렌즈가 음악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은 것도 있긴 한데 약간 절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 다 영광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음악도 다 하나님한테 그 뭔가 어떤 계시, 그 영감 이런 거에서 음악도 다 나오는 거고, 이런 원소들의 배열도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참고로 쌤은 무교입니다.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여기는 나트륨, 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쌤이 기독교 대학을 나와서 원서 쓸 때는 종교 쓰는 난이 있길래 그냥 기독교라고 썼어요. 혹시 안 붙여줄까봐. 저기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 할 때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가잖아요. 8번째마다 같은 음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8번째마다 같은 음이 오는 것처럼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게 옥타브 설이에요. 음악이랑 서로 연결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다른 과학자들이 좀 많이 비웃었죠. 아, 저거 좀 아니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는 인정을 받기는 받아요. 서로 연관이 있어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지금 2주기, 3주기랑 뭐만 빼면 똑같아요. 18점만 빼면 똑같아요. 그지? 이거 순서는 잘 잡았어. 그래서 나중에 인정을 받습니다. 상도 타. 노벨상까지는 아니고. 알겠죠? 됐죠, 여러분? 이번에는 멘델레프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넘기기 전에 진짜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요. 자, 뉴렌즈가 이 원소들을 배열할 때 뭐의 순서대로 배열했냐면, 원소들을,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옥타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가벼운 게 앞번호, 무거운 게 뒷번호 이렇게 배열을 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다음 이번엔 여러분 이걸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킨 사람이 이제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멘델레예프는 옛날 여러분들은 소련이라는 나라를 모르죠, 그죠? 구러시아. 러시아 옛날, 그치? 옛날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멘델레프는 옛날 소련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셨어요. 자, 이 사람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어준 사람인데, 최초의 주기율표 생김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랑 꽤 닮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원소가 63종의 원소를 알고 있었어요. 물론
원소라고 믿는 것 중에 원소가 아닌 것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술력으로는 분리를 못 해가지고 화합물인데 원소를 알고 있는 게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63가지를 주기율표에 배열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도 자 멘델레예프도 누구와 마찬가지 뉴렌즈처럼 원소들을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이렇게 괜찮죠? 근데 사실 이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제일 잘한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일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칸이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죠. 저기 X라고 하는 애가 있고 얘는 Y라고 하는 애가 있고 자 뭔지 모르는 애가 있다고 해줄까요? 여기는 뭐 Z라고 하는 원소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질량수가 40이야. 얘는 질량수가 44야. 근데 대체적으로 애들이 질량이 2씩 늘어. 그래서 부치즈랑 칸크를 일부러 띄워놨어요. 아마 여기에 다른 원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뭐만지 알겠죠? 그리고 만약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 위에 또 다른 원소에서 A라는 원소가 있고 여기 C라는 원소가 있다고 치면 A라는 원소와 C라는 원소의 녹는 점을 알아. 예를 들어서 만약 얘는 녹는 점이 선생님 이미 내려볼게요. 뭐 400도야. 얘는 한 600도야. 그러면 자, 얘는 아마 누군지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지만 질량수는 42 정도가 되면서 녹는 점, 뭐 멜팅 포인트는 500도씨 정도 되는 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빈칸을 이렇게 물음표 해놔가지고 대략 이런 성질을 갖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다른 과학자들이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걸 토대로 새로운 원소를 찾는 데 도움을 좀 많이 줬어. 알겠지? 그지?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긴 한데, 그죠?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여기 좀 보실게요. 주결표 꽤 잘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얘들아. 아르곤을, 다른 화학자가 아르곤을 발견을 해. 근데 아르곤이 있잖아. 우리가 알기에는 얘가 18번, 칼륨이 19번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아르곤은 당연히 칼륨보다 뭐 해야 되는데? 가벼워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얘는 평균 원자량이 한 39.4 정도가 되면 얘는 39.9 가까이 나와. 원자량만 보면 아르곤이 칼륨 뒤로 가야 돼. 근데 칼륨 뒤에는 이미 칼슘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그래서 아르곤이 낄 데가 없는 거야. 이게 뭐지? 규칙을 안 따르는 것들도 있는 건가? 이거를 왜 그런지를 몰라. 무슨 알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모질리. 이름은 살짝 부족해 보이지. 모질리. 그죠? 모질리가 현대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현대 주기율표.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만든 거야. 자, 이 사람은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한 게 아니라 뭐의 순서대로 배열을 해줬냐면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했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거야. 원자량 순서냐, 원자 번호 순이냐. 이거는 진짜 한 문제 틀리면 너무 치명적이야.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진짜. 알겠지? 이거는 진짜 틀리면 안 돼. 원자량 순서, 원자 번호 순서. 알겠죠? 이거 진짜 가끔 나와. 이거 일부러 해주는 거야. 시험에 나와서. 자, 여러분 이거를 원자 번호 순, 즉 양성자 수대로 나타내 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아르곤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지. 무슨 알겠죠? 그죠? 양성자 수대로 하면 아르곤이 칼륨보다 뭐가 되니까 앞번호가 돼주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한 가지 좀 수상하지 않아? 뭐, 이 모질리가 여러분 현대 주기율표 만들어준 게 사실은 1900년대잖아요. 그죠? 1900년대 초기야, 초기. 그지? 막 주기율표 만들어주면 이런 시점이 있잖아. 1930년, 1940년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양성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치? 물론 이제 뭐 주사 탐침, 전자현미경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예측하고 막 이러는 거지. 뭐 눈으로 보고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저게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사이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전에 이 사람들은 원자번호를 어떻게 정했을까? 응? 우리 때보다 기술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닐 테고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양성자를 세는 방법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게 전자 껍질이야. 머리들이 참 좋단 말이지. 여기 전자 껍질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 있겠죠. 자, 물론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을 거고 여기다 뭐를 쏴주냐면 여러분 음극선을 쏴줍니다. 자, 음극선의 정체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엔 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 이거는 구슬치기를 하는 거예요. 구슬치기. 전자를 쏴서 전자를 맞추는 거예요. 전자 엄청 작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쏘는 거야. 막 기관총 쏘듯이 팍 쏴야 되는 거지만 하나로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뭐냐 이게 저저 하나만 걸려라 막 이런 심정으로 쏘는 거야. 안쪽에 있는 전자 한 개를 팅 하고 얘를 튕겨내면 안쪽 껍질에 자리가 하나 비잖아요. 그럼 바깥쪽 껍질에 있던 전자들이 안쪽 껍질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치? 그러면 에너지 차이가 생기니까 요거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줄 텐데 이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요게 빛이라는 형태로 나와. 이 빛의 파장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 빛의 파장을 분석을 한다. 자, 여러분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뭐 한다고요? 짧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원자핵에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 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더 짧은 파장의 빛이 나와요. 그래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이 나올수록 이 원소가 가진 뭐가 더 많다? 양성자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얼마나 많이 해봤을까요?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더 짧은 파장의 빛이 하나라도 나오면 얘가 더 양성자가 많은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을 한두 번 해서는 안 돼, 그죠? 엄청나게 많이 실험을 해봤겠지, 반복적으로. 응? 이해했죠, 여러분? 괜찮죠? 그 여러분, 이때 나오는 빛이요, X선이 나와. 수소는 첫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내려오도 자외선밖에 안 나오지만 다른 애들은 양성자가 많으니까 X선이 나와요. 어? 그 X선 만드는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겠다. 그치? 그잖아요. 그죠? 그냥 원자에다 뭐만 쏴대면 되네. 그냥 전자만 쏴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X선 나와요. 어? 이제 이럴 때 나오는 이런 X선 이런 걸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그러는 것도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알겠지? 그죠? 됐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는 정리가 다 됐어. 자, 이제 주기율표 만든 원리까지 했고, 족도 좀 해줄까? 그래, 나는 또 서운하니까, 또 틀리면 또, 응? 틀리면 난리 나니까, 이 발음은. 자, 잠깐 보시죠.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입니다. 얘는 1부터 18조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쌤, 근데 우리 맨날 주기율표 다룰 때 1조, 2조, 그리고 13조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자, 여러분, 이게요. 전형 원소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구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분은 하되 시험에는 안 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전형 원소와 전이 원소가 있습니다. 자, 전형 원소는 1조, 2조, 13부터 18조까지 이게 전형 원소인데 자, 우리가 주로 다룬 애들이죠. 얘네는 마지막 전자 배치가 S나 P, 오비탈로 마지막 전자 배치가 끝나는 애들을 전형 원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다 S나 다 P로 끝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전이 원소라고 하는 애들은 얘네는 3족부터 12족 사이를 전이 원소라고 하고요. 얘네는 마지막 전자 배치가 D나 F, 오비탈로 끝나는 애들을
이거를 전이온소라고 불러줍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스칸디움 얘는 21번 원소입니다. 자, 얘는 여러분 어디까지는 전자 배치가 똑같냐면 자, 아르곤까지는 전자 배치가 똑같습니다. 아르곤까지 전자 배치는 어디까지 끝나는 거? 3P에 6개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4S 2개, 3D에 1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이걸 다 쓰려면 너무 기니까. 무슨 알겠지? 그치?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 구리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뭐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자, 구리 얘는 29번 요것도 R호까지는 전자 배치가 같죠? 4S 3D 원래는 여러분 여기 2개 여기 9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조금 2개 9개인데 이게 1개 10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리가요 1가짜리 양이온이 될 때도 있고 2가짜리 양이온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응?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징크, 아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연은 얘는 원자번호 30번 아르곤까지는 전자 배치가 같고요. 얘는 4S 2개, 얘는 3D에 1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예외적인 거 빼고요. 일단 요거 먼저 이렇게 익숙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거 먼저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스칸듐부터 아연까지 사실은 족이 다 다릅니다. 족이 다 다른데 그래서 마지막 전자 배치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 전자 배치는 다르지만 마지막 껍질에 있는 원자수는 동일해요. 그래서 얘네는 원자가 전자수가 동일합니다. 응? 그래서 성질이 비슷해요. 다 금속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따로 굳이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놈이 그놈이니까. 성질이 비등비등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잘 안 다룬다는 걸 혹시 여러분 이런 것도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거 한번 들어놓으면 아 약간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겠죠. 왜 저것들은 안 할까 싶은 생각 가끔 들지 않습니까? 응? 그렇지?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1쪽, 2쪽, 16, 1, 2, 16, 17, 18 한 번씩 할까? 해. 최대한 자세하게 해줄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것 같긴 합니다만 자 1쪽에 수소, 리튬, 나트륨, 그죠? 그리고 칼륨, 여기는 루비디움, 그 다음 여기는 세슘, 그리고 프랑슘까지 있습니다. 이게 1쪽 전부 다예요. 근데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은 우리가 다룰 일이 없어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뭐하다? 비슷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수소는 예외입니다. 같은 족이지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가 않다. 응? 알겠지? 그치? 왜? 쟤는 비금속이어서. 괜찮나요? 그 다음 여러분 리튬 얘는 3번 요거는 11번 얘는 19번 자, 두 개 하나 2개 8개 하나 여기는 칼륨은 전자 배치가 2개 8개 8개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자 이온 에너지가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원자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아래로 갈수록 멀어지지 않습니까? 아래로 갈수록 전자 뜯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온 에너지는 작아진다. 전자 뜯기가 쉬우니까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증가하더라. 반응성이 커진다. 이거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알겠죠? 모든 쪽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일쪽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여러분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한 개씩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이죠. 자, 그럼 이거는 자 리튬도 일가, 나트륨도 일가, 자 칼륨도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얘는 반응성 엄청 커요, 그죠? 자 반응성이 매우 크다.
물론 아래로 갈수록 더 커지기는 한데 일쪽은 전반적으로 반응성이 다 크다. 이렇게. 자, 먼저 여러분 나트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트륨을 물에다가 넣어주면 NaOH 수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지고 H2 수소기체가 발생하더라. 이거 반응식 알아두는 게 좋아. 알칼리 금속이 물과 만나면 염기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통 염기성 물질 확인할 때는 지시약을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을 많이 씁니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알겠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자, 다음 알칼리 금속은 워낙 또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공기 중에 산소랑 금세 반응해버리죠. 그래서 산화 나트륨을 만들어준다. 이런 거. 됐지, 그치? 다음 불꽃 반응 색깔은 기본적인 거긴 한데, 자, 리튬은 빨간색. 그죠?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걸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외우기도 하잖아요. 그지? 저거 혹시 모르니까 저 기억해 두시고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어려운 것만 연습을 잔뜩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기본적인 걸 물어보면 허를 찔린 것처럼 틀려갖고 오더라고요. 어? 진짜로. 이런 걸 잘 안 하고 반응식 같은 거. 근데 저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는 쌤들도 많아. 알겠지? 그러니까 응용 문제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반응식 유심히 놔둬야 돼. 알겠죠? 애들 진짜 이런 거 내면 더 많이 틀린다. 이런 거는 유심히 안 보려고 하거든.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번엔 이족. 이족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러줘. 알칼리 토금속. 딱 한 번만 제대로 받으면 되지 뭐. 흑독자야 여러분. 땅에 많아서 그래. 뭐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게 지금 땅에 많거든.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애들. 알겠죠? 4번, 얘는 12번, 요거는 20번 이렇게 들어가요. K, R 이렇게 볼까요? 이번에는 K, 너무 떨어뜨렸다. KRMN, 자, 둘둘, 두 개, 8개, 두 개, 여기는 두 개, 8개, 8개,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얘네는 원자과 전자 다 몇 개짜리? 다 두 개짜리니까 얘는 이온이 되면 이가 양이온이 되려고 그래. 베릴륨,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얘네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져. 금속은 전자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이 커지더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지. 괜찮지?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 16쪽 한번 해볼게요. 자, 16쪽. 자, 16쪽은 얘네 명칭은 보통 고등학교 과정은 잘 안 나오긴 해. 이거는 칼코젠이라고 불러줘. 칼코젠. 이거는 산소, 황 이런 게 들어. 여기죠. 산소랑 황. 그래서 여러분 얘는 8번, 이거는 16번. KLM 전자가 2개, 6개, 이거는 2개, 8개, 6개 이렇게 돼. 전자를 안정해지려면 2개씩 얻어와야 돼. 마이너스 이가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얘네는 금속과 달라서 전자를 얻어와야 되니까 얘네는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져. 무슨 알겠지, 그치?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져. 이제 17쪽부터 한번 해볼게. 자는 17쪽. 17쪽은 할로젠. 할로젠 뭐 할로윈 느낌 나지 않아? 그치. 할로윈 뭔가 악마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할로젠 원소는 다 위험한 애들이야. 실제로. 다 독성이 있는 애들이야. 사람을 되게 쉽게 죽일 수 있는 물질들. 알겠죠? 플로린, 염소, 다음 브로민, 그리고 아이오딘 이렇게 들어가. 이런 K, R, M, N, O 전자가 2개, 7개,
2개, 8개, 7개, 2개, 8개, 여기는 18개, 7개, 2개, 8개, 18개, 18개, 7개 이렇게 돼. 얘는 최외곽의 전자자 몇 개씩 가지고 있다? 7개씩 가지고 있어. 안 정해지려면 전자를 한 개씩 끌고 와야 돼. 다 마이너스일까 음연이 되기 쉬운 애들이야. 그래서 플로리나 이온, 염화 이온, 다음 브로미나 이온, 그리고 아이오디나 이온 이렇게 들어가지. 자, 얘네도 여러분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져. 아, 금속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건데 비금속은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구나. 어? 알겠지, 그치? 이 틀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 저게 나중에 이온 에너지하고도 연결이 되고 전기 음성도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돼 주는 거니까.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요거 할로젠의 성질을 쌤이 따로 좀 몇 가지만 해줘 볼게요. 자, 할로젠은 상온에서 이온자 분자로 많이 존재하거든. F2, 그 다음 Cl2, Br2, I2 이렇게 있으면 자, 상온, 우리가 상온이라 하면 25도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가스로 존재합니다. 얘도 가스로. 브로미는 얘는 리퀴드, 액체로 존재를 해요. 아이오딘은 솔리드, 고체로 존재합니다. 보통 금속 원소들은 상온에서 대체로 다 솔리드로 존재하죠.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건 수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비금속은 기체, 액체, 고체 다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 색깔은 다망색을 뭐 잘 모르겠으면 옅은 노란색이란 뜻인데 이게 좀 약간 개나리색, 아이보리 색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 느낌으로 봐주면 되고 염소 기체는 황록색, 이거는 노란색이랑 녹색이랑 섞어 놓은 거. 자, 다음 브로미는 요거는 젓갈색, 자, 아이오딘은 요거는 보라색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반응성이 플로린이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독성도 플로린이 가장 커. 알겠지, 그지? 자, 볼게요, 여러분. 브로미는 약간 외울 때 브라운 이 느낌을 좀 떠올려. 브라운 갈색 느낌 나잖아요. 그지? 아이오딘 보라색은 이거는 한번 웃고 갑시다. 자, 그 엄마가 아빠한테 애 좀 봐라. 애 봐라. 아이 보라. 이렇게 외워도 애 봐라. 알겠죠? 아이오딘 보라색은 자주 나와. 어? 자, 아무도 안 웃네. 자, 이번엔 여러분, 이번에 뭐를 할 거냐면 색깔까지는 됐고, 자, 수소와의 반응입니다. 수소와의 반응. H2랑 반응 시키면 HF가 만들어지고 HCl이 만들어지고 HBr 이것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 HI 이것도 만들어. 알겠지, 그지? HF가 제일 빨리 만들어져. 근데 얘들아, 요거 봐봐요. 자, HF만 얘만 무슨 산이냐면 요것만 약산이다. 얘만 weak 애시드가 되고 나머지 다 강산이에요. 이건 다 스트롱 애시드가 되는 거야. 자, 염산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알 테고, 그치? 브로민산이나 아이오딘산은 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근데 얘네가 오히려 더 센 산이야. 응? 알겠지, 그치? 자, 여러분. HF 얘가 약산이긴 한데 얘는 약산이지만 엄청 위험하네요. 물론 다 위험한데 HF도 되게 위험한 물질이야. HF는 유리를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유리병에 보관을 못해. 그리고 저게 되게 특이한 성질 하나 있거든. 사람 몸에 침투해서 사람 뼈를 녹여. 되게 위험한 물질이야. 일명 불산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 되게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 알겠지? 저 어디만 불산이 누출이 됐다면 절대 근처에 가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원래 저런데 불산 노출되고 그러면 다 그 방호복 같은 거 있잖아. 보호복 같은 거 입고 원래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 저 되게 위험한 물질이에요. 저거 HF를 반도체 공장에서 많이 했어. 반도체는 실리콘 재질이 유리랑 재질이 비슷하잖아. 그죠? 잠깐만.
간질간질해가지고. 자, 옛날에 우리 일본이랑 사이 되게 안 좋을 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타격 입히려고 저 불산을 원래 불화수소라고도 불러주거든? 저걸 원래 우리나라 수출했었는데 갑자기 수출을 막았어. 일본 정부에서. 자기네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거. 응? 근데 저기 없으면 반도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타격 입히려고. 그래서 잽싸게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었어 그냥. 모르죠 여러분 그지? 여러분 예전에 일본 제품 막 거절하고 뭐지? 그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막 하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랬었나? 그치? 초등학교 때 맞나? 어. 한참 사이 좀 되게 안 좋아졌을 때 있었잖아 그지? 그때 막 가장 문제된 게 그때 위안부 문제 때문에 그때 되게 안 좋아졌었잖아 응? 그지? 그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응? 그 일본 애들이랑 돈 얼마 100억인가? 어? 100억인가 10억인가 받아가지고 그 할머니들 얼마씩 나눠주겠다고 근데 그걸로 해서 일본 정부랑 합의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이가 사실은 틀어졌었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냥 뗐으니까 그냥 돈 주고 막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뉘앙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 그랬었지 한참.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해. 그지?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한동안 막 일본 여행 가려면 눈치 보이고 막 그랬었어. 일본 제품 사는 것도 막 좀 그래. 일본 제품도 한동안 좀 많이 안 샀죠. 그치? 참 가깝고도 먼 나라야, 그지? 응?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 가깝고도 먼 나라. 여러분들 일본 가봤어? 다들 일본 많이 가보지. 쌤 아직 안 가봤는데. 나중에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어? 거기 홋카이도 이런 데나 아니면 온천 이런 데 있잖아, 그지? 그런 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여러분도 바쁘지만 쌤도 바빠서 어? 시간이 안 나네. 어제 쌤 쉬는 날이었는데 쉬는 날도 쉬질 못해. 어제도 학원 나와가지고 문제를 몇 시간 동안 풀었지? 한 6시간 동안 문제를 풀었나? 6시간? 6시간 동안 계속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 근데 고3 애들 이제 내가 계속 새로운 모의고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고3 애들 뭐 화원, 화투, 뭐 화투 수능 본 애도 있고 화원 수능 본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고3 애들은 문제 푸는 양이 되게 많아야 돼.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도 뭐 적게 푸는 건 아니지만 고3 애들은 기본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한 6개, 7개씩은 풀어야 되니까 하루에 한 개씩은 풀어야 되니까 그지?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옛날 모의고사도 뭐 예전 거는 쌤이 안 풀어봐도 되는데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서 이미 다 봤던 문제들이니까 새로 나오는 모의고사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쌤도 처음 보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물론 유형이 아마 다 똑같긴 한데 애들 수업 시간에 애들이 질문하는데 쌤이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애들이 이미 풀어보고 왔고 나는 안 풀어보고 그렇잖아 그지? 근데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질문할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에 다 못 끝내. 그래서 쌤도 미리 문제를 다 풀어봐야 돼 한 번씩은. 그러니까 한 회를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풀 게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서 밤마다 또 진도가 또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이 좀 많아요. 풀어줘야 될 게. 쌤도 한 번씩은 다 풀어봐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 경력이 지금 몇 년인데 그지?
문제를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량이 얼마나 되려나?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 있잖아. 그 새로운 문제를 안 푸는 사람들도 있어. 옛날에 풀었던 문제 계속 그냥 쓰는 사람들. 그럼 수업 준비를 할 필요가 없지. 맨날 풀었던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하니까. 응? 그치? 근데 쌤은 계속 문제를 새로 풀어. 애들한테 계속 새로운 걸 주고. 근데 그게 필요해. 근데 그렇게 해야 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해야 애들도 더 많이 풀게끔 하는 것 같고, 그래 응용력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연습밖에 없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응용력을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막 수능장 가면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치? 평상시에 연습할 때 30분이 걸리면 수능장에서는 더 걸려요. 사람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보다 더 빨리 끝내야 돼. 연습할 때. 그러니까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고3들은 진짜 한 25분 안에는 끝내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려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한 뒤에 두 문제씩 찍고 그러면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다 풀어서 시간이 남게 하려면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 얘들아. 꼭 한두 문제 더 푸는 거. 그게 시간을 워낙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지? 근데 그게 진짜 1등급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그 한두 문제가 사실은 결정을 하거든, 수능에서. 내신은 그거랑 조금 달라서 내신은 누가 실수를 더 적게 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고, 응? 알겠죠, 그지? 고3들 수능은 어려운 한두 개를 누가 정해진 시간 내에 해결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그죠? 조금 다르죠. 자, 요거 혹시 모르니까 알아나? 산의 세기. 근데 이거 산의 세기가 강하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요거 하나만 얼른 하고 갈게. 여러분, HCl을요, 물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H, 얘는 Cl, 전기 음성도가 우리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전자를 Cl에 더 잘 끌어당겨요. 전자를 끌고 와서, 얘는 마이너스 음전을 갖고, 수소는 플러스 양전하를 갖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물 분자들이 막 물속에 들어가면 물 분자 낸을 둘러싸요. 물 분자들이 이렇게 HC를 둘러싸는데 물 분자의 수소는 염소 쪽을 쳐다보고 물 분자의 산소는 얘는 HCl의 수소 쪽을 쳐다봐요. 왜냐면 물에서는 또 산소가 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끌고 와서 산소가 마이너스 전을 띠고 수소는 플러스 전을 띠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얘는 원래 공유결합 물질이잖아요. 원래 이온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전자가 저기 있죠. 염소 쪽으로 전자가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찍 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H 플러스가 얼마나 잘 떨어지느냐, 이게 산의 세기를 결정해 줍니다. 무슨 알겠지, 그치? 근데 H랑 F는 사실 F가 전자를 땡기려면 제일 세거든요. 근데 얘는 H랑 F 간의 결합이 세. 그러니까 물이 막 땡겨도 잘 안 찢어져, 이게. 일부만 찢어진단 말이야. 쉽게 안 떨어져. 그러니까 수소연이 많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알겠죠? 그래서 산의 세기가 그래서 약한 거야. 응? 이해하셨죠? 오케이. 사실 저게 원자 크기 이런 거하고도 영향이 있어. F는 좀 작고 염소나 브로민, 아이od인은 좀 더 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 분자가 붙어가지고 잡아 당기냐도 사실은 중요하거든. F는 쪼만하니까 붙을 수 있는 물 분자가 몇 개 안 되고, 얘는 뒤로 갈수록 아이온이 그만큼 크기가 뭐하니까 크니까 물들이 막 잔뜩 붙어가지고 막, 알겠지? 당기는 힘이 훨씬 더 많고,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 여러분 18쪽. 18쪽은 워낙 많이 들어봐서, 그지? 익숙하지요. 자, 여러분, 18쪽. 이거는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줍니다. 비활성 기체. 이거를 영어로는 노블 게스라는 표현을 써요. 노블이 고귀한 또는 귀족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얘네는 반응을 안 해. 자, 여러분, 헬륨, 네온, 아르곤, 뭐 크립톤, 제논, 라돈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요 밑에까지 써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18쪽은요, 다 깼습니다. 원자번호 30번대가 넘어가는데 상온에서 가스로 존재하는 거는 18쪽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지, 그지? 18쪽은 전부 다 기체로 존재한다. 괜찮지? 라돈까지도. 괜찮나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얘는 전자가 두 개, 8개, 두 개, 8개, 8개 이렇게 들어가죠. 얘는 이미 안정하다. 그래서 굳이 결합을 할 필요도 없고 전자를 잃거나 얻을 필요도 없다. 괜찮지, 그치? 오케이.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주결표 다 끝난 거야. 저 원래 주결표 통과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잘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해. 여러분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컬러가 아니라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여기 지금 여기 그림상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 있죠? 이게 다 메탈, 이게 다 금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비금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금속과 비금속이 좀 경계에 있는 애들이 있죠? 이걸 우리는 준금속이라고 해줍니다. 준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중금속이라는 표현을 쓰더라. 그죠? 그래서 이거 준금속은 나중에 뭐 반도체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리콘. 그지? 아마 여러분 물리하는 학생들은 그거 있죠. 뭐 포지티브형, 아니면 네거티브형 반도체에서 P형, N형 반도체 이런 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불순물을 집어 넣는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뭐 붕소를 넣어주면 전자가 하나 더 부족하니까 이거는 포지티브 반도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집어 넣어주면 전자 하나 더 많이 들어오니까 N형 반도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기억나죠? 그렇지? 물론 화학에서 가까이 되진 않아. 자, 그 다음에는 금속 위치는 아까 했으니까 된 것 같고 다른 거는 지금 다 했으니까 오케이. 믿고 이제 맡겨봅시다. 자, 이제 UH전화 들어갈 겁니다. UH전에 여러분 잠깐 쉬었다 들어. 여러분들은 스포츠 같은 거 좋아해? 특별히 좋아하는 거 없어? 그럼 뭘 좋아해? 드라마? 드라마는 봐? 요즘 뭐 봐? 요즘 안 봐? 그럼 쉬는 날 이렇게 몰아서 봐? 쌤은 그 뭐야 평일날 운동할 때 그때 드라마를 보거든? 다른 때는 시간이 아까워서 좀 보기 좀 그렇고 운동할 때 런닝머신 하고 이제 뭐 자전거 타고 막 이럴 때 멍하니 하기도 웃기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 그냥 봐. 요즘은 그거 봐. 25, 21인가? 혹시 뭔지 알아? 김태리 나오는 거? 펜싱 하는 거. 요즘 그거 봐. 이거 재밌던데? 어? 김태리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진짜 딱 그 나이대에 맞게끔 연기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그거 보고 있어. 이제 그거 끝나면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걸 보는 게 약간 그냥 그거 오로지 그것만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치? 그 막 우리한테 사실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할 것도 너무 많고, 그죠? 운동할 때 그때 곁들여서 보는 건 나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뭔가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어? 그 맨날 문제만 풀고, 어? 쌤은 맨날 수업만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나? 삶이?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 약간 뭐 문화생활 같은 거, 큰 건 아니지만, 뭐 영화를 보건, 아니면 뭐 음악을 듣건, 그지?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마음을 좀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 좀 덜 지치게 하고, 사람을. 이제 계속 같은 것만 하면 좀 지치잖아, 사람이. 그죠?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물론 표정들이 안 그런 친구도 있긴 한데, 이렇게 봐주 보면, 아, 좀 많이 지쳐 보인다.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 좀 있어. 그럴 때는 음악 같은 걸 좀 듣기도 하고, 응?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벗어나진 않더라도, 잠깐, 잠깐, 여유를 좀 즐겨봐. 자기만의. 예를 들어서 뭔가. 뭐 그 운동하는 것도 괜찮고. 예전에 쌤 알던 그 친구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 분홍고 출신인데 여학생이야. 전교 1등이었죠. 걔 아마 1.0으로 졸업했을걸? 수시를, 수시를 6개를 다 붙었던 것 같아. 서, 서울대 의대는 안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충대 의대를 갔어. 그 충대, 그 의대를 3군데를 붙었는데, 그냥 집에 가까운 데로 간다고, 그냥 충대 의대를 갔어. 서울대도 의대는 아니고, 그냥 서울대는 그냥 붙었어. 서울대, 카이스트도 하나 붙고, 음, 골라서 갔지 뭐. 근데 그 친구가 그 쌤이랑 한 고2, 고3 2년 동안 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항상 에너지가 넘쳐. 어? 그막 지쳐 보이고 그러는 게 없어, 얘가. 그 되게 좀 신기하잖아, 그지? 대부분 애들 막 엄청 피곤하고 막 그러는데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되게 피곤한데 걔 혼자 너무 쌩쌩해. 그래서 걔 생활 패턴을 물어봤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활 패턴을 갖고 있더라고. 애가 잠을 무조건 12시를 넘기질 않는데, 잠이 드는 시간을. 응? 그러니까 늦어도 12시에는 잠이 들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7시간씩 잠을 자. 그러니까 애가 에너지가 넘쳐. 어? 대신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작업 시간 때 엄청 열심히 하는데, 애들 말로는. 쉬는 시간에도 뭘 계속 하고 있고, 점심시간도 밥 먹고 와서 뭐 자투리 시간 있잖아? 거기도 계속 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시간을 버는 거야. 응? 그 집에 가가지고 운동도 해. 어? 집에 가서 한 11시쯤 줄넘기 가지고 나가가지고 줄넘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한대. 어? 이제 1000개를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 10분, 15분이면 끝내기도 하거든? 어? 하루에 1000개씩 하고 그 집에 들어와서 씻고 그러고 자는 거야. 숙면을 취하는 거야, 숙면. 7시간씩 푹 자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딱, 그지? 휴식을 충분히 취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막 공부할 때 그 친구 그러더라고. 자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대.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 고등학교 때는. 아, 근데 걔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7시간씩 자니까 안 졸 수 있죠. 어? 그렇잖아, 그지? 근데 그걸 사실은, 아, 이 방법이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쌤이. 적어도 잠을 6시간은 자야 된다. 응? 아무리 못 자도. 그래야지 다음날 좀 뭔가 좀 에너제틱하게 좀, 다음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맨날 지쳐 있어. 뭐 공부할 때도 힘들고. 아, 잠을 충분히 못 자면 가장 힘든 게 그거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하기가 싫어. 어? 피곤하면 그게 잘 안 된다. 피곤하면 생각하는 힘이 약해져.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론을 내는 것만 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하는 게 잘 안 돼.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과생들이잖아. 근데 이과 과목은
물론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문제를 푸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응? 그러려면 잠이 부족하면 안 돼. 응? 은채 알겠지? 잠, 잠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피곤하잖아. 응? 잠을 충분히 자. 휴대폰 같은 거 많이 하지 말고. 응? 그 친구 고3 때 투지폰 쓰던데 투지폰. 응? 요즘은 투지폰 쓰는 데 거의 없지. 그지? 간혹가다 있더라. 응? 일부러 투지폰 쓰는 친구들 간혹가다 있어. 좀 불편하긴 하죠. 아무래도 카톡 이런 것도 안 되고 하니까, 그지? 자, 이런 거 가볼게요. 자, 유해 있잖아. 잠을 줄여서 공부하지 마. 응? 자, 여러분 유효 핵전화 이거는 뭐냐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예요. 알겠죠?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를 유효 핵전화라고 한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 이 유효 핵전화는요. 핵전화에서 뭐를 빼주면 되냐면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기 효과 이거를 뺀 거, 이거를 유효 핵전화라고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핵전화로 하는 거는 얘는 뭐에 비례하냐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가 핵전화를 결정하죠. 맞지, 그지? 이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응? 쌤, 근데 양성자 수랑 전자수는 어차피 1대1이잖아요. 개수는 1대1이죠. 근데 효과가 조금씩 달라. 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리튬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리튬. 자, 리튬은 전자가 둘,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얘는 핵전화는 플러스 3 이렇게 들어. 됐지, 그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잖아. 유해액전화라고 하면 이 앞에 사실은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원자과 전자 이게 빠져 있는 거야.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가 느끼는 핵전화. 응? 알겠지, 그치? 그냥 일반적인 유해액전화 그러면 그냥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거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전자, 얘가 느끼는 유해액전화 한번 알아보자. 양성자 3개가 요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문제는 안쪽 껍질에 지금 전자 몇 개가 들어있잖아요. 전자 2개가 들어있죠. 이 전자 2개가 방해를 합니다. 그거를 가려막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거를 가려막기 효과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가리움 효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안쪽에서 원자 핵과 이 전자와의 전기적인 인력을 서로 뭐한다? 방해를 한다. 이걸 가렴 효과 또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불러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가렴 상수가 있는데 임의대로 정해 줄게요. 1이 아니야. 0.7 정도 방해를 해. 전자 한 개다.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이만큼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1.4만큼만 방해를 해. 그래서 여러분 리튬의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는 1.6 정도가 되더라. 참고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가륨 상수 크기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내가 예를 그냥 들어주는 거야. 무슨 알겠죠? 자, 베릴륨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베릴륨 얘는 원자 번호가 4번, 얘는 전자가 둘둘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전자 하나가 느끼는 유효 핵전 한번 알아보자. 자, 얘는 핵전하는 플러스 4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가려막기 효과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안쪽 껍질에 있는 애들 0.7씩 2개가 방해를 하고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방해를 합니다. 옆에 있는 전자도. 대신 얘는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좀 효과가 좀 떨어져.
한 0.4 정도밖에 안 돼. 0.4 정도로 방해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안쪽 껍질에 있는 애들이 방해를 더 세게 하는 거야. 옆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얘는 자 유액전화가 얼마가 돼주냐면 4에서 1.4 대 0.4니까 1.8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2.2 이런 식으로 돼요. 이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건 내가 그냥 임의대로 만든 수치야 그냥. 원래 뒤에 소수점이 원래 더 많아. 훨씬 더 지저분해. 응? 괜찮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요를 쭉 개선해보면 자 우리는 이 그래프만 알고 있으면 돼. 아이고 어디 갔어? 자 봐봐요. 여기 X축은 원자 번호. 자 여기 Y축은 유효 핵전화. 이거는 유효핵전화 크기가 어떤 식으로 돼주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아주 반듯하진 않지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가 뭐한다? 증가해. 알겠지, 그치? 양성자가 미치는 효과가 전자가 미치는 효과보다 뭐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자, 3주기는 얘는 대략 이런 식으로 나타나. 요거는 3주기, 이건 3주기의 유형이잖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수능에서는 뭐밖에 안 물어보냐면 같은 주기밖에 안 물어봐. 그래서 서로 다른 주기를 물어보면 어떻게 서로 다른 주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온이랑 나트륨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 위주로 물어봐. 무슨 알겠지, 그치? 막 여기 뚝 잘라가지고 여기 막 붕소가 있고 여기 막 탄소가 있고 나트륨은 붕소랑 탄소 사이다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물어봐. 뭐냐,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같은 주기만 물어보든가 아예 극명하게 구분이 가능한 거 위주로 물어본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자 주기율표상에 이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주기율표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화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안 맞아. 얘는 유액전화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져. 유액전화. 왜냐면 요거 3주기를 보면 있잖아. 나트륨의 유액전화가 지금 누구보다 커? 리튬보다 커.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 요거는 커지더라. 이렇게. 됐지, 그치? 근데 봐봐. 여러분, 선생님, 근데 유혈전화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전자를 세게 끌어당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면 전자를 뜯기가 그만큼 뭐해? 힘들겠지? 그럼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즉 전자를 뜯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는요 얘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져. 서로 안 맞아.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지? 서로 안 맞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여러분 이온화 에너지는 요거는 실제 실험값이에요. 실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한 거야. 실제로 실험을 해봤으니까. 진짜로 전자를 뜯기 쉬운지 어려운지는 이온 에너지로 보는 게 사실은 맞아. 근데 이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실험값이 아니라 이론값이야. 이럴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 응? 뭐냐, 알겠지? 그러니까 유효 핵전화하고 이온 에너지 서로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유효 핵전화를 아주 꼼꼼하게는 잘 안 물어봐. 안 맞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은 주기만 주로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그냥 원자번호 증가하면 유액전화 뭐하더라? 커지더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사실은 같은 주기도 유액전화랑 이온에너지는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 알겠지? 그치? 그래서 아예 그냥 쌤은 유액전화가 커지면 이온 에너지도 커져. 이렇게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별개로 좀 알아놓는 게 더 좋아. 응? 하나는 이론값이고 하나는 실제 실험값이라서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유해있잖아 따로. 이온은 이제 따로. 차라리 이게 더 낫다. 응? 괜찮지? 오케이. 자, 이번에 여러분 이제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원자 반지름. 여러분 반지름이 영어로는 radius라서 앞으로는 r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이게 원자 이렇게 있으면 요게 반지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완벽한 경계가 어딘지 모르잖아 우리가 사실. 그치? 이게 불명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원자 반지름 잴 때 이렇게 재면 좋은 이걸 잴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을 택해.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했다. 그러면 수소 원자핵에서 원자핵까지의 요 직선 거리 요거를 구해줘. 이거를 핵간거리라고 그래. 핵 사이 거리니까. 핵간거리를 이거를 A라고 하면 핵간거리의 반 이거를 원자 반지름으로 보는 거야. 선생님 저 겹치는 데가 좀 있잖아요. 겹치는 데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해. 응? 무슨 알겠지, 그치? 사실 완벽하진 않아. 그래서 그죠? 봐봐 여러분. 이게 원자 반지름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누구는 같이 비교하지 않냐면 18쪽은 같이 비교를 안 해. 그래서 18쪽 애들은 결합을 안 하니까. 어?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도 비교할 때 보통 1쪽부터 17쪽까지만 비교하고 18쪽은 따로 비교를 안 해. 걔는 별개로 봐. 좀 별개로 놀아, 걔네는. 알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H2가 있다 볼게요. 자, 수소 원자 두 개가 수소 분자를 만들 때는 으쌰, 에너지 형태가 이렇게 되거든. 얘는 수소 원자, 얘는 수소 분자입니다. 에너지가 작을 때가 안 좋아하니까 그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소가 결합을 했을 때 원자핵과 원자핵의 거리가요, 74 피코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의 원자 반지름은 74 피코미터의 절반, 37 피코미터야. 이렇게 답을 해주면 돼요. 핵간거리가 주어지면 그냥 2로만 나눠주면 그게 원자 반지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잘 안 물어봅니다. 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한테 뭘 물어보느냐? 절대적인 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상대적인 원자 반지름 크기 비교하는 법 이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건 누가 더 커, 누가 더 작아 요걸 얘기해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상대적 크기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쓰는 게 원자 반지름이에요. 아니 원자 반지름인데 원자 반지름 하고 있죠 지금. 전자 껍질 써요. 전자 껍질이 뭐 할수록 많을수록 반지름이 클 거다. 우리가 겨울에 추워서 옷을 많이 껴입으면 몸집이 더 커 보이잖아. 그지? 그것처럼 껍질이 많으면 반지름이 클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족 원래 기본적으로 같은 족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자, 리튬 껍질 2개, 나트륨은 껍질 3개, 칼륨은 껍질 4개니까 칼륨 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져. 이렇게. 됐지, 그치? 그 다음 여러분, 자, 두 번째는 핵 전하량으로 비교해주는 방법. 핵 전하량.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핵 전하량은 같은 주기에서 비교할 때 많이 쓰죠. 자, 2주기,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에게 양성자가 많아져. 그건 전자를 안으로 당기는 힘이 더 세지겠죠. 전자가 안쪽으로 많이 끌려 들어가니까 반지름이 쪼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반지름이 크다? 왼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나요. 됐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걸 큰 틀을 먼저 보면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아래로 갈수록 껍질은 많아질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핵전하는 작아지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질 거야. 이렇게. 됐지, 그치? 응.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질 거야.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내가 반지름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게요. 제일 큰 게 나트륨이에요. 그 다음 당연히 마그네슘이잖아. 그죠? 그 다음은 당연히 알루미늄일 것 같은데 리튬, 알루미늄, 베릴륨 요 순서가 돼요. 자, 이거를 지금 일부러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껍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반지름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지? 리튬은 껍질이 지금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리튬은 껍질이 2개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누구보다 큽니다. 껍질 3개인 알루미늄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네요. 이게 진짜 가끔 나와요. 리튬은 가끔 나와. 그러니까 3주기에서 리튬보다 원자 반지름 큰 게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2가지밖에 없어요. 응? 알겠지, 그치? 이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여러분, 이제 금속과 비금속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쩌다 보니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개념이? 어? 이온 에너지 남기고 거의 다 끝낼 수 있겠어요? 자, 빨리 하면 좋죠. 연습할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자, 금속과 자, 비금속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겠습니다. 금속은 원자일 때의 반지름과 이온일 때의 반지름을 비교해 보면 원자 나트륨과 Na 플러스는 비교해 볼게요. 얘는 껍질 3개짜리고 얘는 껍질 하나가 줄어요. 그래서 원자가 더 반지름이 커요. 어? 이런 표현 많이 나와 문제에서.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금속은 1보다 뭐하게 나타납니다? 작게 나타납니다.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자, 두 번째, 자, 비금속은 여러분, 비금속도 원자일 때의 반지름과 이온일 때의 반지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Cl과 Cl- 껍질은 둘 다 몇 개씩 이렇게 3개씩 있어요. 양성자는 여러분 둘 다 17개씩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얘는 전자가 2개, 8개, 7개, 얘는 2개, 8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많아지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세죠. 응? 더 멀리까지 밀어내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죠. 그러니까 비금속은 여러분 원자일 때의 반지름보다 이온일 때의 반지름이 더 커서 얘는 1보다 큰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더 작으면 이거 금속이구나. 이온 반지름이 더 크면 이거는 비금속이구나. 이걸로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알겠지, 그치? 자, 다음 제 마지막 여러분 등전자 이온 반지름 비교하는 게 있어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비교. 자, 등전자 이온은 말 그대로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다. 자, 여러분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그리고 알루미늄이 이온이 되면요. 얘는 전부 다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죠. 전자가 다 10개짜리예요. 껍질이 다 2개씩. 껍질이 같을 때는 양성자가 뭐할수록 양성자 수가 적을수록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핵전하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더 크니까. 괜찮지? 그치?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인, 황, 염화이온, 그다음 칼륨이온, 그리고 칼슘이온 이렇게 있어요. 얘네는 이온이 되면 다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냐면 전부 다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다 18개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양성자가 인이 제일 적죠? 그래서 인 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됐지, 그치? 오케이, 오케이. 반지름까지는 다 했어.
전자랑 반지름 했으니까 이제 이온 에너지만 하면 되는데 이온 에너지도 뭐 간단하게 하면 금방 할 수 있기는 한데 살이 조금 더 붙이긴 해야 돼서 오늘 숙제를 어디까지 할까 고민되네. 어? 일단은 우리 그 개념 쪽에 있는 그 오비탈 문제 그걸 일단 먼저 다 풀어오는 거예요. 어? 아마 뒤에 그 UH하나랑 원자 반지름 이온 에너지 다 묶여 있어 문제들이. 그래서 다 끝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온 에너지 여러 할 것도 많은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온 에너지는요 정의를 좀 봐주세요. 학생들이 정의를 잘 안 봐. 기체 상태에 기체 상태여야 됩니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봐둬야 돼 알겠지? 기체 상태일 때입니다.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서 전자 원래 정확하게 하면 1몰이죠. 그죠?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이온 에너지 원래 정의입니다.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단위가 kJ/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응? 알겠지? 그치? 우리가 편의상 그냥 한 개인데 원래는 한 개가 아니라 원래는 다 1몰이에요. 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트륨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나트륨 이온으로 만들어 보자. 이때 필요한 에너지, 요게 바로 나트륨의 이온 에너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비금속엔 F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비금속 원래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 편한 애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 좀 이따 쓸게요. 이온 에너지는 금속이건 비금속이건 무조건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인위적으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봐주면 됩니다. 뭔 얘기죠? 자연 상태 제가 양이온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실험실에서 실제로 전자를 뜯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만약 음이온이 될 때 그때 뭐 필요한 에너지 이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전자 친화도라고 아예 명칭이 따로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 교육과정에서. 그건 안 해도 돼. 알겠지? 여기 다 전자 뜯을 때 필요한 에너지 다 이것만 다루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럼 바로 자 우리가 아까 2주기 같은 경우는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뭐가 더 커집니다. 유해전하고 커진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해볼게요. 자 Y축은 이온화 에너지 이게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 베릴륨은 좀 커져요. 근데 붕소가 살짝 내려와요. 탄소 올라가고 질소도 올라가고 산소는 또 살짝 내려와요. 플로린, 네온 이런 식으로 돼요. 봐봐. 원래 오른쪽으로 갈수록 UH는 커지니까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이온 에너지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UH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그죠? 그래서 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UH전이랑 이온 에너지를 너무 연결시키려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맞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질소랑 산소 있는 부분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어디가 예외가 나타나냐면 13조 그리고 16조 여기에서 예외가 나타나요. 원래 유액전화 흐름으로는 이온 에너지가 커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커지질 않고 뭐 하는 데가 있다? 작아지는 데가 있다. 자, 요즘은 사실 저게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3족의 이온 에너지가 2족보다 작다는 거는 검증을 했어. 실험으로 실제로 구한 거니까. 근데 왜 그런지는 검증을 못했어요. 그 이유. 무슨 알겠지, 그지? 근데 가끔가다 어디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이유가 써 있어. 근데 그거는 짐작이야. 실제로 실험으로 검증한 게 아니고 수능에는 그게 안 나와. 그래서 미루어 짐작한 거기 때문에. 근데 가끔 내신에는 내는 분들이 가끔 계셔.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시고. 응? 알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요거까지 잠깐 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베릴륨이 있고요. 붕소가 있어요. 이거는 핵전화를 보건 유핵전화를 보건 붕소가 전자 뜯기가도 힘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전자 배치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짐작을 해본 거야, 여러분. 자,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첫 번째 껍질, 여기는 두 번째 껍질, 여기는 무한대 껍질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요, ES보다는 EP가 더 크죠.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크다는 건 원자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EP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거랑 E에서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끌어올리는 거랑 누가 더 쉽겠다. EP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로 올리는 게 더 쉬울 거다,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 그래서 붕소가 베릴륨보다 이온 에너지가 작은 이유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달라서 그래.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검증하지는 못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여러분. 자, 질소랑 산소는 이렇게 유출을 해요. 질소는 7번, 산소는 8번. ES 두 개, ES 두 개, EP. 얘는 이렇게 적어줄게요. EPX 하나, EPY 하나, EPZ 하나. 쟤는 ES 두 개, ES 두 개, EPX 둘, EPY 하나, EPZ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반지름 면으로 보나 유액전으로 보나 산소가 더 전자 뜯기가 힘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산소가 더 전자 뜯기가 쉬운 걸까? 자, 그냥 이렇게 유출합니다. 얘는 같은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마지막 전자 배치가 얘는 다 몇 개씩 들어있다, 여러분? 얘네는 전부 다 한 개씩 들어있다. 산소는 같은 오비탈의 전자 두 개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전자 간에 반발력이 좀 더 많이 작용할 것 같다. 그래서 산소가 질소보다 전자를 더 뜯기 쉬운 이유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 뭐해서 더 커서 전자를 더 뜯기가 쉬운 것 같아.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 우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만약 이유를 안 물어볼 가능성이 크긴 한데 혹시나 학교에서 이유를 물어보면 베릴륨과 붕소는 그 이유가 오비탈 에너지 준이랑 관련된 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알겠지? 질소랑 산소는 이유를 물어보면 전자 간 반발력의 차이 이걸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이온 에너지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살을 좀 더 붙여야 돼. 거의 다 알긴 했어. 다음 주에 마저 이어서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숙제를 아이, 잠깐만요. 너무 많이 왔는데 여기가 아닌데. 페이지가 한 몇 페이지 정도 가나? 오, 이게 70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저까 여기가 내용이 다 짬뽕돼 있어요. 음성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온 에너지, 여기도 이온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거 구분이 돼 있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할까? 반지름까지만. 그래, 다음번에 좀 더 하기가 편하겠다. 139쪽까지. 139쪽. 저거 20몇 문제밖에 안 되지? 저건 해도 되겠다, 그죠? 139쪽까지랑, 그리고 아까 우리 개념서에 있는 그 오비탈 문제 그거 마저 풀어오기? 오케이.